우리 8단원 도시입니다. 도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 도시의 특성.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두 번째가 도시 내부 구조. 세 번째가 도시 체계. 네 번째가 도시화. 다섯 번째가 도시 문제. 여섯 번째가 살기 좋은 도시. 이렇게 6가지 주제로 이루어지고요. 이 6가지 주제만 아시면 여러분들 도시 단원의 문제를 전부 다 푸실 수가 있다입니다. 첫 번째, 도시의 특성. 우리 도시의 특성에서 여러 가지 하위 주제로 다 배웠었죠. 첫 번째로 뭐 배웠어? 도시의 의미. 다른 말로 우리가 도시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도시란 게 무엇이야? 중심지. 기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심성을 갖는, 어떤 중심성을 갖냐? 정치, 경제, 행정, 상업 이런 것들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고 인구 밀도가 높고 상업이 발달한 곳을 우리는 도시라고 불렀죠. 그래서 이 도시의 특성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했었지. 특성을 우리가 도시 대 촌락을 비교를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시와 촌락을 비교할 때 첫 번째 인구, 두 번째 인구 밀도부터 쭉 비교를 했었죠. 인구 수는 대체로 어디가 더 많아? 도시가 더 많고요. 인구 밀도는 도시, 2, 3차 산업은 도시, 1차 산업은 촌락.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직업 구성의 다양성도 이야기를 했었죠. 직업 구성의 다양성 어디가 더 높나? 도시가 훨씬 더 높죠. 도시의 3차 산업이 더 발달했고 더 다양한 직업,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 많은 다양한 종류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1차 산업이 발달한 촌락에서는 직업의 이질성이 매우 낮다. 단순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서비스업에서도 다양한 종류가 아니라 몇몇 종류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비율을 이야기할 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1차 산업 종사자 수는 촌락이 많을까요? 도시가 많을까요? 촌락? 도시? 야, 이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 했어? 모른다라고 말을 했어야지. 절대값을 물어볼 때는 총량과 비율을 같이 줘야 우리는 알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인구 4만의 촌락에서 40%가 농사를 짓습니다. 1차 산업에 종사를 해요. 인구 1000만인 도시의 1%가 농업에 종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가 더 많아? 도시가 훨씬 더 많죠. 야, 4만의 40%는 16,000명, 1000만의 1%는 10만 명. 그래서 절대값 수는 이렇게 비율로 구할 수 있다. 총량과 비율을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보면 자료 해석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야,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잘 생각을 해봐. 내 월급의 절반을 저금을 합니다. 이재용 씨의 월급의 1%를 저금을 합니다. 누가 저금액이 더 많아? 그렇지. 뭐 고민할 필요가 없지. 그 총액 자체가 이재용 씨 월급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상상을 해보면 나보다는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야. 거기에서 1%다 하더라도 내 절반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지. 즉 비율과 절대값 관계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두 번째, 도시 내부 구조. 도시 내부 구조에서 우리가 뭐 배웠어? 첫 번째 지역 분화부터 배웠죠. 지역 분화라는 것은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지역이 기능적으로 나뉘어지는 형상을 우리는 지역 분화라고 했어. 도시의 성장은 곧 뭘 이야기해? 도시의 인구 증가를 이야기한다. 도시가 인구가 증가하면서 지역 분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도시가 작았을 때, 성장하지 않고 인구가 적었을 때는 모두가 중심 쪽에서 모여 삽니다. 하지만 도시가 성장하면서, 즉 인구가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중심으로 모이다 보니 모여서 불편한 점도 생기고요. 누군가는 여기를 떠나려고 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모두가 다 중심에 입주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기는 현상이 뭐야? 집심 현상과
이심연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집심연상은 중심으로 집중하려고 하는 현상, 이심연상은 외곽으로 나가려고 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집심연상에 발생하는 기능은 어떤 기능? 상업기능. 접근성이 중요한 상업기능. 이심연상에 발생하는 현상들은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덜 중요하거나 접근성보다 다른 쾌적한 환경이 중요한 공업과 주거 기능이 나가게 된다는 거지. 이해되신가? 자, 그럼 근본적으로 이런 지역 분화가 생기는 원인은 뭐야? 접근성의 차이지. 접근성의 차이가 뭘 만들어내? 지가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지가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에 따른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에 따라서 기능들이 분화가 된다. 그래서 중심에는 상업 기능이, 외곽에는 또는 주변 지역에는 공업과 주거 기능이 입주하게 된다. 상업 기능이 접근성이 중요합니까? 주거 기능이 접근성이 중요합니까? 상업 기능이 더 중요하지. 둘 다 중요하지만 둘 모두에게 접근성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업 기능이 접근성이 더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접근성 좋으면 좋지. 문 열고 나갔는데 충장로야, 금남로야, 또는 막 하늘정원이 있어. 좋아? 안 좋아? 좋지. 문 열고 바로 나갔는데 광화문이야. 좋아, 안 좋아? 엄청 좋지. 그럴 수 없는 이유가 뭐야? 비싸니까. 거기에 만약 이런 아파트 짓고 산다? 여러분들 라인 다 뚫어가지고 네 채 탔을 수도 있을 거야, 가격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네 채 뚫어서 살래? 거기 한 채 살래? 그렇지. 조금 더 내가 수고로움을 하겠다는 거야. 즉 접근성을 내가 이동하는 수고로움을 겪겠지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외곽에 나와서 쾌적한 환경에서 살겠다라는 거지. 이해되셔? 그럼 상업도 똑같은 생각할 수 있잖아. 외곽에 나가서 쾌적하게 넓게 장사하겠다. 돼? 사람이 안 오잖아. 사람이 안 오니까 안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상업 기능이 접근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 분화 본 다음에 뭐 봤어? 우리 내부 구조 봤죠? 내부 구조 그림 모식도 내가 작년에도 시험에 냈고요. 재작년에도 시험에 냈고요. 어쨌든 이 모식도를 난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이 모식도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I love you는 뭡니까? 자, 번호를 매겨볼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번은 뭐죠? 야, 영상 찍는다고 또 컬러풀하게 채색도 했죠, 그죠? 다른 말에서 오직 하얀 불펜으로 했는데. 자, 그린벨트입니다. 2번은요? 주변 지역. 3번은? 중간 지역. 4번은? 도심. 5번은? 6번은? 도시. 지금 이것도 구분 못 하시면 진짜로 반성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모식도 148페이지에 있어요, 교과서. 그래서 눈에 담아두시고 이 모식도의 기능에 따라서 무슨 특징이 있는지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1번부터 봅시다. 그린벨트, 다른 말로 개발 제한 구역의 목적은 뭡니까? 녹지와 문화재를 보호하고요.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 다른 말로 스프롤을 방지하기 위함이지. 모식도상에는 도시 외곽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도시 곳곳에서도 박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2번, 주변 지역의 가장 특징적인 기능은 뭐야? 주거 기능과 공업 기능. 이 주거 기능과 공업 기능은 아까 이야기했던 20년상에 의해서 외곽으로 나온 거죠. 즉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나오게 된 거고. 3번은 뭡니까? 중간 지역이지. 중간 지역의 특징은 지가는 높다. 지가는 매우 높습니다. 지가가 높은 이유는 접근성이 좋으니까. 지대는 낮다. 지대가 낮은 이유는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대가 낮기 때문에 많은 기능들, 다양한 기능들이 혼재되어 있다. 즉 지역 분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가 높아. 지가가 높으니까 뭘 기다리고 있어?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지. 즉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노후화되어 있다. 하지만 시설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4번 도심. 도심은 그 도시 내에서 가장 중심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지대와 지가가 둘 다 높은 지역이고요. CBD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 어느 지역보다 정치, 경제, 행정, 문화로 중심지 기능을 하는 곳이 도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도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죠. 무슨 현상? 인구 공동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 B, B라고 합시다. 인구, 밀도.
1번, 2번이라고 합시다. 일단 A가 도심이라고 봅시다. 도심. 그럼 B는 뭐야? 외곽 또는 주변 지역이라고 하셔야죠. 정확한 용어는 주변 지역. 오케이? 자, 그러면 1번은 주간 인구. 2는 상주 인구. 야간 인구, 밤 인구를 말하는 건 맞아요. 우리는 근데 그것을 상주 인구라고 불러요. 늘 상거주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인구 공동화, 즉 도심에서 일어나는 인구 공동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낮에 도심에 인구는 많지만 밤에 도심이 텅 비어버리는 현상을 우리는 인구 공동화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도심에서 인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야? 그렇죠. 도심의 주거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이죠. 도심의 주거 기능이 미약한 이유가 뭐야? 지대와 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상주 인구는 주변 지역 또는 외곽에서 높게 나타나고 주간 인구는 도심에서 높게 나타나는 걸 우리 차이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본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겁니까? 잘 알아두시고 세 번째 도시 체계로 갑니다. 도시 체계. 도시 체계에서 처음 배웠던 내용이 뭐죠? 중심지. 그렇죠. 중심지 이론. 중심지 이론은 크리스탈러라는 분이 평평한 평야에 인구 밀도가 똑같이 있었을 때 중심지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만들었던 이론인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중심지 이론에서 이야기됐던 몇 가지의 개념들을 가져다가 이야기를 할 거죠. 첫 번째 중심지, 두 번째 배후지. 중심지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곳, 제공하는 곳. 배후지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받는 곳을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 최소 요구치.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 범위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범위를 이야기한다 했죠. 범위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지표면에 등질의 지표면에 인구 밀도가 같기 때문에 범위가 늘어나면 뭐가 늘어난다고 보는 거야? 수요가 늘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신가? 깊이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일단 이론상으로 개념상으로 좀 알아두시고 우리는 이 중심지 이론을 가지고 도시에다 적용을 해서 도시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볼 거잖아. 그래서 이 중심지 이론에 따르면 좀 더 고차 중심지와 좀 더 저차 중심지가 있지. 고차 중심지는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저차 중심지는 더 적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시 체계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시 체계는 우리가 피라미드 형태 구조로 나타날 수가 있지. 그래서 이 최상단에 있는 친구, 중간에 있는 친구, 바닥에 있는 친구 3등분을 한번 시켜봅시다. A, B, C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A는 B보다 고차 중심지죠. B는 C보다 고차 중심지죠. A는 많은 기능을 갖고 있고 최소 요구치는 크죠. 배후지는 넓죠. 중심지의 수는 적지. 쉽게 생각해봐. 특별시, 광역시, 시. 특별시가 많나요? 특별시는 최소 요구치가 크기 때문에 적어. 광역시는 그보다 최소 요구치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많아. 일반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 많아. 이해되신가? 특별시에 더 많은 기능, 광역시엔 좀 더 적은 기능, 그냥 시에는 조금 더 적은 기능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신가요? 자, 그러면 배후지가 가장 넓은 건 A, 최소 요구치가 가장 큰 거는 A, 수가 가장 많은 거는 C, 가장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는 A. 이렇게 구분하시면 된다. 이런 체계가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도시 체계라고 한다. 중심지 하나의 상가에도 적용 가능하고 하나의 중심지로 이거를 도시로 적용을 시키면 이런 도시 체계에도 중심지 이론을 적용할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 체계는 한 국가 내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다. 그렇지? 이걸로 범위를 늘려. 어디까지? 세계까지 늘려. 그럼 같이 나와야 되는 게 뭐다? 세계 도시로 이야기가 하면 된다. 세계 도시는 전 세계에 무슨 기능을 하는 도시? 중심지 기능을 하는 도시라고 이야기 드렸죠. 즉 월드 클래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전 세계의 중심지를 하는 중심 기능을 하는 게 세계 도시. 세계 도시의 등장 배경은 산업화 잠깐 빠져 계시고요. 세계화지, 세계화. 교통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도 물건을 파고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났잖아. 즉 다국적 기업이 등장을 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생산과 판매를 하면서
그런 중심지 역할을 할 도시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계 도시가 나타나게 되었다. 세계 도시 A시들 뭐가 있어? 미국, 러시아가 왜 나옵니까? 도시를 물어보는데 뉴욕, 런던, 파리. 고민할 필요 없다 했죠? 니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다? 세계 도시다. 거의 다 세계 도시다. 유명한 도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도시화. 우리 도시화에서는 주제를 여러 개 봤죠? 도시화의 의미가 뭐야? 촌락이 도시로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도시화라고 이야기했잖아. 도시화가 되려면, 즉 도시로 되려면, 촌락이 도시로 되려면 모름지기 뭐에 가져야 된다? 더 많은 인구, 더 고차화된 산업 구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도시적 생활 양식을 가져야지. 익명성이 정도 높아야 되고, 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 많아지고요, 2차 산업과 3차 산업 발달하고요, 이 사람들이 도시적 생활 행태를 가져야 우리는 도시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무슨 이야기를 했어 우리가? 도시화의 특징을 이야기했죠. 어떤 특징을 갖냐 도시화라는 게. 즉 인구의 증가와 2차, 3차 산업의 증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아.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갖게 되고, 세 번째 도시화 율. 얼만큼 도시화가 됐는지 궁금하잖아. 그거를 우리는 숫자로 나타내고 싶다고.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어? 그렇지, 전체 인구분의 도시 거주 인구 곱하기 100 하면 도시화율이 나온다라는 거지. 여기에서 2, 3차 산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도시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거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왜냐? 도시적 생활 행태는 우리가 주관적인 요소도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도시라는 행정구역에 사는 사람들의 수만 구해가지고 도시화율을 구한다. 이제 이것들은 다 우리가 밑밥 깐 거죠. 뭐 보려고? 도시화 과정. 다른 말로 도시화 곡선을 조금 우리가 보려고 그런 거잖아. 도시화 곡선. 그래서 그래프 우리가 처음에 몇 개 그려? 몇 개? 3개. 불상사가 오늘 참말로 여러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네요. 카메라도 떨어지고 마이크도 떨어지고. 자, 봅시다. 처음에 일단 하나를 그리면 되죠. 자, 그래서 이 초창기 단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완성된 단계를 두 개로 나눠 보는데, 초창기 단계를 우리는 초기 단계, 중간 단계를 가속화, 이 단계를 종착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시간이 들어가고 여기에 도시화 율이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도시화 과정을 나타내는 거야. 초기 단계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가속화 단계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종착 단계에서 완만하게 유지되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속화 단계에서 특징적인 사건이 두 개가 있죠. 빠르게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돼? 이촌양도 현상이 일어나야지. 도시 사람들이 자연적 증가로 아이들을 막 1년에 막 3명, 4명씩 낳을 수가 없잖아요. 즉 촌락의 인구가 도시로 이동하면서 도시화율이 급격히 증가한다. 이게 이촌양도로 부르고, 도시로 몰려들었네? 이 사람들 다 같이 한 도시에 가까운 데서 살 수 있나요? 중심에서? 아니요. 직접 불이익이란 게 발생해. 모이면 범죄, 그 다음 도로 체증 이런 것들이 발생해. 그러니까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거야. 이걸 교외화라고 불렀죠. 즉 가속화 단계에서는 이촌양도와 교외화 현상이 일어나서 빠르게 도시화율이 증가하게 된다. 종착 단계에서는요, 역도시화라는 게 나타나게 되죠. 역도시화. 역도시화는 도시를 떠나서 촌락으로 떠나가는 거지. 그러면 역도시화 현상이 발생하면 도시화율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어떻게 감소가 아닐 수가 있죠? 도시에서 촌락으로 떠났잖아. 이촌양도의 반대잖아요. 그러면 도시화율을 감소하게 만들어? 증가하게 만들어? 감소하게 만든다라는 거지. 이해되신가? 역도시화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넘어가기 전에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야 되죠. 어떤 그래프를 그려야 돼? 선진국과 개도국을 이제 현실화시켜서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두 개가 나오면 실제 시간 주어 못 줘? 줄 수 있죠.
이 1800년대를 처음으로 주는 이유는 뭐야? 산업화가 시작됐어. 산업혁명이 시작된 시기에 이제 도시화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1800이고 1900은 이제 많은 국가들이 개도국이 독립하면서 산업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도시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선진국 그래프가 되고요. 이 그래프는 개도국의 그래프가 됩니다. 이제 이 도시화 곡선의 기울기 따라서 즉 얼마나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냐에 따라서 서로 갖는 도시 문제가 달라지게 되지. 그래서 이 도시 문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시 문제에서 첫 번째는 뭐부터 볼까? 선진국. 선진국의 도시 문제. 선진국의 도시 문제는 크게 첫 번째 노후화. 그 다음에 슬럼. 오랜 기간 동안 도시화가 진행되다 보니 예전에 만들어진 건물들이 노후화되고 그 노후화된 건물에서 사람들이 떠나가면서 슬럼이 형성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무슨 방법이 있죠? 도시 재개발. 그 다음에 도시 재생이라는 게 있다. 낡았어? 야 부러뜨리고 다시 해. 깔끔하게 다시 해. 그럼 사람들이 좋아할 거 아니야. 그럼 좋아하면 사람들이 모여 살고 슬럼이란 것도 노후화도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거니까. 물론 이게 100% 정답자리는 아닙니다. 두 번째, 제조업이 쇠퇴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산업을 재구조화한다. 2차 산업이 아니라 3차 산업 위주로 재구조화를 시켜볼 수가 있겠다. 자, 두 번째, 개발 도상국, 개도국으로 가시면 첫 번째 문제는 뭐죠? 사람들이 갑자기 막 도시로 몰려들었어. 그렇지, 과도시화. 도시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비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지,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죠. 사람들이 막 모여들다 보니까 집도 없어, 학교도 못 가, 병원도 부족해, 도로는 막혀. 즉 사람이 많았을 때, 과하게 많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들은 뭐냐, 시간에 따라서 시간을 감으로써 기반 시설들, 도로도 만들어주고요, 집도 만들어주고, 학교도 만들어주고, 병원도 만들어주고 하는 형식으로 확충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근데 선생님 수업하다 보니까 몇몇 학생들이 이걸 이렇게 이야기한 친구들이 몇몇 있었어요. 도시 재개발, 도시 재생. 해결 방법이 될까? 아니죠. 왜 안 돼? 일단은 애초에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정답입니다. A는 해결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도시 재개발이라는 거는 시설이 있어가지고 노후화되고 그거를 허물하고 다시 만드는 건데 A는 없어. 없는데 무슨 재개발할 거야. 그냥 재 떼고 뭐 하시면 돼요? 개발을 하셔야지.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할 거야. 다시 개발하셔야 돼. 공부를 하는데 기초가 있어야 활용을 하는데 기초가 없는데 뭐부터 쌓아야 돼? 기초를 쌓아야 되는 거지. 도시 재개발, 도시 재생 해결 방법 절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어떤 문제? 그지, 종주도시화 현상. 종주도시화 현상. 종주도시화 현상은 개발도상국에서 얼마 되지 않는 자원으로 한 지역에다가 집중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또 투자가 들어가고 또 모이고, 이런 순환에 따라서 1위 도시가 2위 도시의 인구를 2배 이상 넘어버리는 현상을 우리는 종주도시화 현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말은 시험 쉽죠? 지역, 균형, 개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6번.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시험 문제 스포를 하면 24번 문제 2점짜리 문제가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이렇게 알려드린 이유는 뭐냐? 공부를 조금 부족한 친구가 공부를 하려고 했을 때 제발 1번부터 6번까지 오려고 하지 말아라. 1번부터 6번까지 다 오면 좋지. 공부 잘하면 좋지. 근데 평소 공부하지 않다 갑자기 공부하려고 하면 1번에서 6번까지 못 오고 중간에 나가 떨어진다. 그럼 이도저도 아니게 된다. 그러면 확실하게 2점이라도 받고 싶으면 뭐 하시라? 살기 좋은 도시라도 공부하셔라. 이건 딱 10분만 공부하시면 되니까. 자, 봅시다. 첫 번째, 살기 좋은 도시란 무엇인가?
살기 좋은 도시란? 그죠, 기준이 없죠. 너한테 살기 좋은 도시, 나한테 살기 좋은 도시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아버님들이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집에 보시면 나는 자연이다를 좋아하시는 아버님도 계실 거야. 그죠? 그거 보시면 와, 또 시골에서 막 개구리 잡아다가 막 짱돌 넣어서 막 국 끓여 먹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이런 거 보면서 로망을 꿈꾸는 분들도 계시고 그걸 보면서 와, 어떻게 살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지. 자, 근데 거기에 대해 로망이라 또는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가 가장 살기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을 거기다 데려다 놓으면 어때? 그지? 어떻게 살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다른 말로 절대적 기준이 없다. 즉 절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좋다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의 수준은 와야 됩니다. 그걸 뭐라 부르냐? 삶의 질이 높은 곳. 삶의 질. 이 삶의 질이 높은 곳이 그래도 살기 좋은 도시라고 평가를 받는다는 거야. 즉 여러분들의 삶의 질은 어때? 괜찮아? 지금 이 동네 삶의 질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 삶의 질이 높은 곳이라는 것도 참 애매모호하지. 봐봐, 나는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1년 내내 여름인 곳에서 바다가 있는 곳에서 수영하고 잠수하고 낚시하면서 살고 싶어. 근데 누군가가 이 말을 딱 듣고 이수환이 그런 데 살고 싶다고 해가지고 나를 데려다가 이제 태평양 어디 섬에다가 딱 데려놔요. 너무 좋지. 1년 내내 여름이고 바다 있고 낚시하고 수영하고 잠수하고 행복해? 아니요. 이거는 로빈슨 크루소야. 로빈슨 크루소라고. 이거는 생존 일기가 되는 거지. 난 거기서 행복을 느낄까? 아니요. 아니라는 거지. 자, 이 삶의 질이 높으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경제적 조건이 일단은 있어야 돼요. 최소한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여러분들의 욕구를,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요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경제적 조건이. 즉 인간의 욕구에서 최하위에 있는 가장 생존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식주에 대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야? 주관적인 요소가 되겠죠. 나를 태평양에 갖다 준 친구는 요거를 빼고 요것만 넣어버리셨잖아. 그럼 나의 삶의 질 어떻게 되는 거야? 끔찍하지. 새벽 5시에 해 뜨면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고 해루질하고 밤에 모기 뜯기고 이게 맞아? 아니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 삶의 질의 조건이 높은 곳은 경제 조건과 주관적 요소가 들어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 살고 싶어? 물어보면 어디 살고 싶다고 하겠어? 도시 서울에 살고 싶다고 했지. 서울. 그럼 서울은 모두에게 살기 좋은 곳인가? 아니라는 거지. 경제 조건이 되면 나머지는 주관적 요소로 들어온다는 거야. 바닷가가 좋을 수도 있고요. 산이 좋을 수도 있고요. 또는 시원한 곳이 좋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소가 환경이 좋은 곳일 수도 있고 교육이 좋은 곳일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다양한 요소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살기 좋은 도시 몇 가지 사례만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완벽한 사람이란 게 있나? 없어요. 없지. 완벽한 사람이란 거 없어. 사람은 너무 좋네요. 여기 있고. 사람은 누구나 완벽하지 못해. 근데 그 완벽하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완벽하게 만들. 극복하고 자기의 단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조금 더 성숙한 사람,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인 것처럼 세상에 완벽한 도시란 존재하지 않아요. 완벽한 도시란 없고 어느 도시나 조금씩의 문제는 있다라는 거야. 결국 그 문제를 어떻게 한다? 해결하고 극복해 감으로써 뭐 한다? 조금 더 살기 좋은 도시로 간다는 게 핵심인 겁니다. 자, 그러면 도시를 두 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 선진국형. 두 번째, 개도국적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도시 문제도 그렇게 나눌 수 있겠죠? 요 세 개, 브라질의 쿠리치바부터 한국의 울산까지는 개발도상국적 문제고요. 에스파냐와 오스트리아 그라츠는 선진국형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라질의 쿠리치바는 과도시화입니다. 즉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교통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야, 차 좀 그만 끌고 나와. 대중교통 좀 이용해. 그랬더니 야, 대중교통 탔더니 야, 너무 좁아. 버스 하나 너무 좁아. 어떻게 해? 두 개 세대 연결해 주는 게 굴절 버스야. 근데 이게 해결 방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즉 어떻게 도시 문제를 해결해서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갔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알겠죠? 인도의 벵갈루루 똑같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모이니까 일자리가 부족해. 이거를 IT 산업을 육성시킴으로써
조금 더 나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거고, 한국의 울산도 환경 문제, 태화강이라는 환경 문제를 겪었을 때 이걸 환경 개선 통해서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은 도시로 만들어 나갔다는 겁니다. 오케이? 야, 선진국경은 결국 경제 문제입니다. 이스파냐의 빌바오는 철강 산업이 유명했던 곳인데 그 철강 산업이 쇠퇴하면서 경제 침체를 겪었고 이런 무이슬관 같은 거를 가져다가 관광 산업을 개선했었다. 그라치도 똑같습니다. 양쪽의 경제 격차가 너무 커. 이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전체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쿤스트하우스 미술관을 가져서 결국 이 두 개를 뭐다? 뭐 하기 위한 거다? 관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함이다. 사람들이 놀러 오면 돈을 쓰죠. 지역에 돈이 들어오면 개꿀 아니고요. 좀 더 지역이 경제가 활성화되고 부유해질 수가 있는 방법이라는 거지. 우리가 막 돈 안 들고 여행 온 사람은 적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관광 산업으로서 이 경제적인 침체, 경제적인 격차를 해결하려고 했었다. 즉 모두 다 결국 뭐다? 조금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디테일한 사례는 잊어도 이런 큰 맥락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질문? 없으면 수업 끝.